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영끌과 다주택, 소상공인 파산, 건설사와 이금융권 PF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지표, 즉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가고 있고 해외 기준금리가 인하한 것들을 들어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여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오늘 12시 한국은행 폭탄 선언, 대한민국 집값 초기비상. 자, 아주 고민이 많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여기 보실래요? 드디어 꺾인 물가, 꽁꽁 닫힌 지갑, 금리 인하 정신을 켜졌다. 우선 폭탄 선언. 이걸 듣기 전에 지표부터 볼게요. 한국은행이 지금 핵심 지표를 발표했는데 GDP 성장률 2분기 GDP 0.2% 감소. 이거 충격적이에요. 1분기일 때 GDP가 1.3 올랐거든요. 근데 2분기 때 0.2가 감소됐다. 와,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이게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돼 버리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요. 왜?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1분기 1.3, 2분기 0.2,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3개월씩 1분기, 3개월씩 2분기 그러잖아요. 자, 성장률이 오히려 거꾸로 후퇴됐어요. 건설사가 특히 마이너스 1.1,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2.1,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내수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달에 2.4%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2.9,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 기대 인플레 하락으로 10월 달이 유력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9월 달에 인하하니까 10월에 인하를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자, 해외 볼까요? 먼저 미국부터.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온갖 정보를 통합해 보면 9월 달이 유력해 보여요. 자, 인하 신호가 왔다고 다들 그럽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유럽 기준금리 인하. 유럽은 먼저 인하를 한 다음에 이번 달에 동결을 했고, 다음 달에 또 인하하겠다라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놀랍게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하시켰어요. 바로 GDP 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다 하락하고 있고, 해외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가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일단 증거자를 보자고요. 와, 이게 보세요. 지금 GDP가 널뛰기 하고 있죠. 0인데 떨어졌다 올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뭡니까? 자, 1.3까지 올라갔던 게 뚝 다시 0.2. 이거 치명적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실래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쭉 떨어지고 있어요. 2.4까지.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2%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GDP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소비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자, 전문가 10명 중에 한국은행이 8월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2명이 8월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언제로 봐요? 10월이나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이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9월달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거의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 휘수는 한 번에서 2번인데, 일단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근데 2번은 좀 봐야 하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별표를 좀 칠게요. 한국은행이 이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상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대세예요, 대세. 아까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물가도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집값. 지금 금리 인하 깜빡이는 켰지만 환율, 가계부채, 집값이 복병이에요. 부동산이 지금 양극화, 상급지 집값이 전국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모습. 특히 서울이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집값이. 서울 집값 13주 연속 상승. 상습과 거래량도 7,000건이 지금 6월달 돌파됐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7,000건은 대단해요. 물론 서울만 뛰고 있고 경기, 인천, 지방은 죽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집값을 또 자극할 우려가 있다. 최대한으로 늦추겠다. 이거하고 지금 지표하고 이율 배반적이죠. 가계부채 시중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3월 이후 증가 추세. 한국은행도 경고하면서 시중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마라. 전부도 그랬고, 그런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또 6월 지담대 증가폭 6.3조. 3년 만에 최대. 그러다 보니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담대 금리가 더 많이 사람들이 받겠죠. 서울 영끌 B2가 재현될 조짐. 이게 바로 이제 서울이 살아나니까 수도권도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방은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어요. 환율 달러 1482 거의 1400 그 언저리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이후에 4년째 고금리. 중국, 일본 환율 인하 정책. 자, 여기는 환율 절하 카드를 쓰면서 수출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밟으려고. 킹달러가 그러니까 계속되는데 이러면 아시아 국가 다 죽어요. 달러 1360에서 1400원 이 사이를 계속 고금리를 고달러, 킹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이죠. 즉 집값, 가계부채, 달러를 본다면 절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지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주요 지표가 지금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금리 인하는 단행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금리 인하 발목 잡는 세 가지 요인에서 계속 근거 자료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가계대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플러스 5.34조, 자, 플러스 2.18조, 지금 6, 7 계속 증가. 자, 미국 달러 보세요. 지금 완전 머리까지 쳐들면서 코로나 때 찍은 1,400을 지금 돌파할 것이냐가 관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집값도 보세요. 이 서울 집값 빨간색. 지금 0.20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30까지 치솟았어요. 저번 주 기준으로 0.30. 이게 매주 시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해외 기준금리도 한번 볼까요? 자, 9월 인하 기대감 커진 이유. 자, 한국 10월 인하에 무게 실리나. 그러니까 9월 달에 만약에 EU하고 미국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다. 그럼 EU는 두 번째인데, 이 나라 직격탄입니다. 미 연준 9월 인하 유력 0.25% 하향 할 가능성이 크고, 유럽과 캐나다가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대해 자극을 받았어요. 자, 물가 하락, 인플레이션, 지금 목표가 2%대 지금 확신을 하고 있답니다. 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럽 22총재는 자, 성장 둔화. 결국 9월 인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요, 경제 침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75에서 자, 4.5까지 낮춘 후 동결 상태. 자,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2% 증거. 아마 이제 그러한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해서 인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 유럽 인하하면 지금 선제적으로 인하를 2번 했습니다. 2번이나 했는데 또 하겠다. 자, 금리 인하 5%까지 갔던 게 4.75, 4.50 연속적으로 2회 인하했죠. 인플레이션 목표가 가시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안 좋아. 경제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더 해야 한다. 자, 미국 보시면 계속 동결이죠. 6월 12일까지 5.50. 우리나라 계속 동결이죠. 자, 7월 11일까지 동결 3.50. 지금 2%나 금리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 보세요. 한번 인하했네요. 4.5에서 4.25. 그 다음에 캐나다예요. 5.0인데 한 번, 두 번 했죠. 여기 보니까. 그쵸? 두 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그
그냥 단순 경고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찝어요. 영끌 다주택자들 파산, 신용이 위험하고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파산, 자산 폭락으로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 건설 부동산 파산, 지금 건설 현장이 중단되고 있고 부도 있고 이 PF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권, 이금융권 주로 파산, 은행 부도 전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아직은 파산은 아니죠. 위험한 거죠. 한계기업 부도, 적자 운용을 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한계기업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금융위기 발발. 자, 국내 문제로도 얼마든지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가 있다는 경각심. 주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가 더 금융위기가 터질 확률이 크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자, 정부 상속세, 증여세 개편. 정말 통쾌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한꺼번에 세금을 다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 문제 지금 끄집어냈고, 자, 상속세, 금투세, 일부 증여세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녀공제,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자, 자녀공제, 지금 상속세 말하는 거예요. 1인당 5,000원에서 5억까지. 와, 많이 해줬네요. 파격. 하지만 상속세 폐지하라, 다른 나라는 폐지한 나라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지를 안 한 거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것들도 많죠. 근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속세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있다. 그러면 5억 곱하기 4명. 20억은 아예 상속세를 1원도 안 내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요, 이거 미친 듯이 내야 돼요, 세금. 아시겠어요? 20억이면요, 그 구간이 어딥니까?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일괄공제하고 5억 배우자, 이것은 5에서 30억이었는데 그대로 유지. 근데 배우자는 아예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왜, 부부 일심동체인데 상속세. 자, 그 다음에 비율 볼까요?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10% 하락. 이건 증여세도 똑같아요. 증여세도. 이제 증여세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자, 과세 표준도 세율. 자, 1억이 원래 10%였는데 이번에는 2억 이하까지 10%로 줄여줬어요. 원래는 1억에서 5억까지 20%였죠. 이걸 10%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증여세. 증여세 10억 초과하면 40%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30억 구간이 없앴어요. 그래서 부자 감세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여튼 그래요. 자, 증여세 10억 초과 40% 그대로고 2억 이하 10%. 근데 왜 증여세는 공제를 안 해주느냐? 상속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자, 상속세는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해야 하는 건데 증여세하고 유리 같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증여세는 아직 손을 본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이 세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인하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 증여세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제를 좀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투세, 가상계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 위축, 그래서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물론 폐지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모든 세금, 여러분들 모든 수익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어야 돼요. 만약 예외를 만들면 이거 안 좋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내요? 다만 지금 세금을 탐욕을 부리면 이거 주식시장 망가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주식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유예하는 거예요. 과세 형평성 유예, 폐지는 잘못이고 유예한다. 정부는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야당이 유예하니까 절충이 되겠죠. 자, 가상화폐 자산, 또 자동정보체제 27년 연기. 가상화폐도 돈을 내게끔 한다고 했는데 아직 자동정보 교환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27년이라서 이때로 연기했다. 즉 전국 집값 흐름을 보겠습니다. 별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중요하죠. 자, 강남 3구 마용성, 그 다음에 서울 전체, 경기 핵심, 경기 전체, 지방 전체로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 자, 이건 데이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간 시세 강남 3구는 주간 진짜 많이 뛰고 있네요. 0.36. 근데 마용성이 더 뜨거워요. 0.45%. 서울이 지금 0.30인데 둘 다 마용성 정말 많이 뛰고 있죠. 회복률. 자, 고점 대비 회복률은 강남 3구가 98%, 사실상 100% 회복했어요. 강남 3구는. 송파구가 회복을 못했죠. 송파구는 집값 싼 곳들이 꽤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용성도 95% 이상 회복입니다. 어마어마해요. 21년 꼭지에 거의 다 회복한 거예요.
95% 회복했다는 것은 신고가 찍는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망, 집값 양극화로 신고가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 상승, 즉 강남 3구와 마용성은 앞으로,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동안 상승장이 펼쳐질 경우 제일 많이 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을 잡겠다, 강남 3구 아니면 마용성광을 잡겠다, 한강라인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봐요. 자, 두 번째, 서울 전체. 서울 전체는 이제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을 포함한 외곽까지 다 포함해서 25개 구입니다. 주간 시세 주간 0.30%. 오, 역시 중심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도 엄청나네. 0.30. 6월 거래량이 7,000건. 매물은 감소. 자, 회복률, 고점 대비 회복률이 88%. 경기도에 비하면 높죠? 서울 외곽이 회복률이 낮아요. 아직도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88%인 거야. 서울 외곽, 그렇지만 지금 계속 빌빌거리다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이 땅이 정말 콩알만 합니다. 주먹만 해요. 만약 경기도가 이만하다면 서울은 20분의 1이니까 조그만하다고요. 그래서 외곽이라고, 서울 외곽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이 좁잖아요. 그리고 2년 전망, 서울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뭐 중심이든 외곽이든 집값 양극화로 상승률 1위, 상승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는 핵심 지역, 주간 시세 0.30. 핵심은 어디를 말하느냐? 분당, 평촌, 위례, 광교, 대략 30평대가 10억이 넘는 곳들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점 대비 회복률 88%입니다. 자, 여기 서울 전체하고 비슷하죠?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큽니다. 2년 전망, 집값 양극화로 경기 핵심 부분은 신고가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속적 상승. 다만 같은 금액에서, 똑같은 금액에서 경기 핵심보다 같은 금액대의 서울이 더 많이 뛴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경기도가 땅이 많고 자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 목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자, 경기 전체 주간 시세 회복률 2년 전망. 근데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간 0.08. 보세요. 서울이나 경기 중심지에 비해서 너무 낮죠. 인천 0.14. 강부합으로 지금 상승이 좀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복률 고점 대비 85%. 중심 지역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보합,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2년 전망, 양극화로 중심지는 계속 전고점까지 뛸 가능성이 크고 주변 지역은 미지수입니다. 물론 플러스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지방 볼까요? 주간 시세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플러스인데 반절 50%에 해당되는 지방은 마이너스 0.03. 하락폭 축소, 하락 지속, 회복률 고점 대비 80%. 그래도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지금 맴돌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중심지와 주변지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곳이에요. 양극화의 최대 피해, 하락폭 90%. 그래도 서울이 계속 수도권이 뛰면 지방도 결국 플러스 전환돼서 다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전고점 기억 아예 하지 마세요. 전고점의 90%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강남 3구나 마용성은 신고가를 찍는다. 서울은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핵심은 전고점 수준 언저리까지 올 것이다. 경기 외곽은 전고점 회복 못한다. 지방은 회복을 더 많이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상승과 하락 전망을 보면 상승한다. 지금 올라간다. 지금 지표 급등하고 금리 인하하고 주택 수는 계속 2, 3년 동안 부족하고 위험자산인 주식, 해외 집값, 암호는 화폐 이런 것들이 뛰고 있는데 집값인들은 안 뛰겠느냐. 분양가도 뛰고 있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떨어진다. 하락. 주요 지표 급락. 자, 미분양, 매물, 경매, 고금리 24년에 1회, 25년 인하할 수도. 지금 오히려 올해 잘해봤자 한 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주요 지표 미분양도 늘어나고 경매도 늘어나는데 뭔 하락, 집값이 상승이냐 하락이지. 주택수가 너무 넘쳐난다. 단기간으로 보면 적지만 앞으로 5년 10년까지 내다보면 미친 듯이 많다. 위험자산 거품, 위험자산도 주식, 해외집값, 암호가 언제 떨어질지를 모른다. 분양가 정상화,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전문가들 입에 거품 물고 집값 폭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폭락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중심을 잡고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서울은 매주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은 소폭 회복 중이며 지방은 계속 하락하면서 긴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